그날 저녁 저는 강서구 아파트 복도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한 손으로는 뺨을 감싸고 다른 손으로는 차가운 콘크리트를 짚고 있었어요. 거지 주제, 우리 집 돈을 훔쳐. 머리카락은 흐트러진 채 젖은 뺨에 달라붙어 있었고 맨발의 발가락은 이미 시퍼렇게 얼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문 하나 열어주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저를 거지라고 불렀죠. 그날 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 한 통을 걸었습니다. 아빠, 그 전화 한 통이 불러올 폭풍을 시댁 가족들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시댁 현관 앞. 법률사무소 해울입니다. 폭행, 모욕, 무고 관련 사실 확인서 전달하러 왔습니다. 뭐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TV 뉴스 속보.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폭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한별그룹 강태준 회장의 외동딸 강은서 씨로 밝혀졌습니다. 재벌가 딸? 한별그룹? 10년 동안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돈이 아니라 사람으로 사랑받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시댁은 끝까지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법정복도 기자들 앞에서 이제는 숨지 않을 겁니다. 제가 누구인지 당당하게 말할 거예요. 이 이야기의 전체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날 저녁 저는 시댁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6명의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 그리고 시누이 내외까지. 가족 모임이라며 모인 자리였죠. 테이블 위에는 제가 정성껏 차린 음식들이 가득했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시어머니 박선자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제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언제 제 방에 들어가 뒤진 건지 가방 안쪽 지퍼 주머니까지 열려 있었죠. 58세의 그녀는 파마한 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겼고 목에는 금목걸이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이 진했어요. 아마 시누이 내외가 오는 날이라 더 신경 쓴 모양이었죠. 저는 가방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무엇이 나왔는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검은색 카드 한 장. 이름도 새겨지지 않은 숫자만 양각된 그 카드를 시어머니가 두 손가락으로 집어들고 있었죠. 이게 대체 뭐냐고 물어보잖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한 톤 더 높아졌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액자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건 제 카드예요. 제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어요. 내 카드?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시어머니가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제게서 시누이에게로 다시 남편에게로 움직였어요. 모두에게 확인시키려는 듯한 시선이었죠. 시골에서 고졸로 올라와서 결혼하기 전까지 편의점 알바나 하던 애가, 부모도 없이 혼자 자취방에서 살던 애가 이런 카드를 어떻게 가지고 있어? 시골, 고졸, 편의점 알바, 부모 없음. 시어머니가 제 과거를 늘어놓을 때마다 쓰는 단어들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제가 대학을 나왔고 좋은 회사에 다녔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에게 저는 그저 변변찮은 집안의 며느리였으니까요. 정말이지 이 집에서 내가 뭐란 말인가. 제 속마음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삼켰습니다. 대신 남편을 보았어요. 민준 씨는 소파 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제 눈빛을 피하고 있었죠. 혹시 훔친 거 아니야? 시누이 김민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32세의 그녀는 평소에도 저를 곱게 보지 않았어요. 오빠가 좋은 집안 여자를 못 만난 것에 대한 불만이 가득한 사람이었죠. 아니면 오빠 몰래 대출받은 거? 요즘 신용카드 같은 거 아무나 만들잖아. 그게 아니에요.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목소리만큼은 똑바로 유지하려 애썼죠. 그럼 뭔데? 설명해봐. 시어머니가 카드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탁 소리와 함께 카드가 접시 위로 미끄러졌어요. 제가 2시간 동안 준비한 잡채 위에 떨어졌죠. 저는 그 카드를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3년 전 제게 준 카드였어요. 언제든 필요하면 써라라는 말과 함께.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지갑에 넣어두지도 않았어요. 가방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죠. 마치 제 과거 전체를 그 카드와 함께 봉인하듯이. 친정에서 준 거예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친정? 무슨 친정? 부모도 없다며? 시어머니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어요. 먼 친척분이. 가끔 도와주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정확히는 반만 진실이었죠. 아버지는 먼 친척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아니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저는 제 진짜 정체를 숨기기로 결심했으니까요. 먼 친척이 이런 카드를 줘? 말도 안 돼. 신우이가 비웃었습니다. 언니, 이거 한도 확인해봐. 분명 사기야. 시어머니가 휴대폰을 꺼내더니 카드 뒷면의 번호를 누르기 시작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 카드는 한도가 없었어요. 정확히는 한도가 표시되지 않는 카드였죠. 한별그룹 회장 직계 가족만 가지는 세상에 단 5장뿐인 그 카드를. 여보세요? 네, 카드 한도 확인 좀 하려고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흘러나왔습니다. 거실은 고요했어요. 모두가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었죠. 잠시 후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네, 지금 뭐라고? 아, 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렸어요. 그녀의 눈이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죠. 무제한이래. 뭐? 신우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한도가 무제한이래. 그리고 VIP 고객 전용 카드래.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그게 무슨 카드길래? 나도 몰라.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당황한 건지 화가 난 건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죠. 은서야. 남편이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너, 나한테 숨긴 거 없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3년 전 결혼식장에서 평생 믿고 의지하겠다던 그 남자가 지금은 저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없어요. 제 대답은 짧았습니다. 그럼 그 카드는 뭔데? 무제한 카드를 먼 친척이 준다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모든 게 끝나니까요. 제가 10년 동안 지켜온 평범한 삶이, 진짜 사랑을 찾으려던 노력이 모두 무너질 테니까요. 말 안 하면 나도 모르는 거로 알겠어.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더니 문을 닿았어요. 쾅 소리가 거실에 울렸죠. 저는 테이블 위에 카드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플라스틱이 손끝에 닿았어요. 시어머니가 노려보고 있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카드를 주머니에 넣고 주방으로 걸어갔어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11월의 밤하늘은 차가웠어요. 별 한 점 보이지 않았죠. 뜨거운 물이 손을 적셨지만 마음은 더 차갑게 얼어갔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손이 멈췄습니다. 접시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거품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죠.
그날 밤 저는 방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제일 깊숙한 곳에 작은 벨벳 상자가 있었어요. 먼지가 얇게 쌓여 있었죠. 상자를 열자 다이아 목걸이가 나타났습니다. 5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제 손에 쥐어주셨던 것이었죠. 은서야, 내가 힘들 때 이걸 보렴. 내가 누구인지 잊지 말고. 저는 목걸이를 손에 쥐었습니다. 차갑고 무거웠어요. 이 목걸이 하나면 이 아파트 10채를 살 수 있었죠.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일까요? 저는 돈이 아니라 사랑받고 싶었는데 창밖으로 불빛이 보였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의 수백 개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빛들이었어요. 저마다의 가족이 저마다의 저녁을 보내고 있었죠. 누군가는 웃고 있을 테고 누군가는 저처럼 혼자 눈물을 흘리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목걸이를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서랍 깊숙이 밀어넣고 닫았어요.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 가족도 저를 진심으로 받아줄 거라고 믿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척하는 일상이 사실은 폭풍 전야라는 것을.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카드 사건 이후로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시어머니는 제게 말을 걸지 않았고 남편은 저녁마다 늦게 들어왔죠. 시아버지만이 가끔 미안한 듯한 눈빛을 보냈지만 그분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했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 식사를 준비하고 빨래를 돌리고 청소기를 돌렸죠. 손은 움직이지만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기계처럼 움직이는 제 모습이 거울에 비칠 때마다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감자를 깎으며 창밖을 보고 있었죠. 11월의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왔지만 그 빛조차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마트에 다녀오신 모양이었죠. 평소보다 일찍 돌아오셨어요. 은서야, 이리 와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렸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톤이었어요. 저는 칼을 싱크대에 놓고 앞치마로 손을 닦았습니다. 거실로 걸어가는 제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제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또 제 방을 뒤진 거였죠. 가방은 완전히 뒤집혀 있었고 안에 있던 것들이 테이블 위에 쏟아져 있었습니다. 지갑, 손수건, 립밤, 영수증 조각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어요. 이게 뭐야? 시어머니의 손에 또 다른 카드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금색이었어요. 아버지가 작년에 보낸 카드였죠. 비상시에 쓰라는 쪽지와 함께. 그것도 친정에서 받은 거예요. 제 목소리는 평평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기운도 없었어요. 친정이라고? 또 먼 친척이라고 둘러댈 거야?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손에 쥔 카드가 떨리고 있었죠. 솔직히 말해. 이거 훔친 거지? 아니에요. 그럼 뭔데? 무제한 카드에 이어서 또 이런 걸 갖고 있어?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저와의 거리가 한 뼘도 채 되지 않았어요. 그녀의 거친 숨소리가 제 얼굴에 닿았죠. 어디서 훔쳐왔어? 내가 일했다던 그 회사에서? 아니면 어디 부잣집에 가정부로 들어갔다가? 모욕적인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하나하나가 제 가슴에 못을 박는 것 같았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손바닥이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따끔한 통증이 얼굴 한쪽을 타고 퍼져나갔죠. 귀가 멍멍했어요.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감히 나한테 대들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멀게 느껴졌어요.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손으로 뺨을 감쌌죠. 손바닥에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어요. 죄송합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반사적으로 나온 사과였어요. 하지만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도 몰랐죠. 태어난 거? 이 집에 시집 온 거? 아니면 제 정체를 숨긴 거? 죄송하다고? 그럼 이 카드들 어디서 났는지 당장 말해. 시어머니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손톱이 피부에 파고들었어요. 아팠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정말 말 안 하면 경찰 부를 거야. 절도죄로 신고할 거라고. 정말이지, 이제 끝인가.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주저앉고 싶었어요. 하지만 버텼죠.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남편 민준 씨가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모양이었죠. 그는 제 붉게 부은 뺨을 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팔을 잡고 있는 모습도 보았어요. 여보, 제가 그를 불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민준아, 내 와이프가 카드를 훔쳤어. 어디선가 훔쳐온 거라고. 시어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 안 훔쳤어요.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더 많이 쏟아졌어요. 남편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얼굴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죠. 엄마, 일단 손 놔주세요. 민준아, 넌 또 내 와이프 편 들 거야? 이 여자가 어디서 무제한 카드를 2장이나 갖고 있는데 수상하지 않아? 은서, 그 카드들 진짜 어디서 난 거야? 남편이 제게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어요. 믿고 싶지만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친정에서. 친정이 어디야? 부모님도 안 계시잖아. 친척도 없다고 했고. 남편의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저를 믿지 않고 있었어요. 있어요. 그냥 연락을 안 하고 살았을 뿐이에요. 왜 결혼하면서 말 안 했어?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재벌가의 압박이 싫어서? 돈이 아닌 사람으로 사랑받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하면 남편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말도 못하잖아. 분명 뭔가 수상한 거야. 시어머니가 팔짱을 꼈습니다. 엄마, 경찰은? 그건 너무. 왜? 내 와이프가 도둑질한 걸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요. 이 카드들은 제 거예요. 제가 받을 자격이 있는 카드라고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 모두 저를 바라보았어요. 제 가슴은 빠르게 뛰고 있었죠. 받을 자격? 너한테 무슨 자격이 있는데?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고졸 여자가, 제대로 된 직장도 없이 우리 아들한테 매달린 여자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카드를 받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에서 카드를 빼앗았습니다. 두 손으로 카드를 잡았어요. 그리고 힘껏 찢었죠. 카드는 생각보다 쉽게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플라스틱이 손가락에 베었어요. 하지만 계속 힘을 주었죠. 손에 통증이 느껴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카드가 반으로 갈라졌어요. 찢어진 조각들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됐어요? 이제 됐어요? 제 목소리는 울음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 카드가 그렇게 문제였으면 이제 없어요. 만족하세요?
시어머니는 바닥에 떨어진 카드 조각들을 내려다보았어요. 입을 벌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죠. 저는 몸을 돌렸습니다. 방으로 걸어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쓰러졌죠. 손바닥에서 피가 조금 나고 있었습니다. 카드를 찢으면서 베인 상처였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었어요. 소리내어 울고 싶었지만 그들이 들을까봐 참았죠.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를 묻는 문자를 보내시곤 했죠. 은서야, 잘 지내니? 아빠는 잘 있어.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문자를 읽으며 눈물이 더 흘러내렸습니다. 손가락이 답장 버튼 위를 맴돌았어요. 하지만 결국 누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문자를 썼죠. 아버지에게 보내는 마지막 문자였습니다. 아빠, 저 괜찮아요. 앞으로 연락 자주 못할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랑해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자가 사라졌어요. 제 마지막 끈도 함께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죠. 아름다운 저녁이었지만 제 마음속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된 것 같았어요. 친정과의 연락도 끊고 남편도 저를 의심하고 시댁에서는 저를 도둑 취급했죠. 손바닥의 상처를 보았습니다. 피가 멈추지 않고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붉은 핏줄이 송금을 따라 흘러내렸죠. 하지만 나는 버틸 거야. 조금만 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짐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지는 저도 알 수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 뺨의 붉은 자국은 사라졌지만 마음속 상처는 더 깊어졌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도둑 취급했고 남편은 제게 차가운 침묵으로 일관했죠. 집안의 공기는 날마다 무거워졌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오전이었어요. 남편이 회사에 나가지 않는 날이었죠. 거실에는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 그리고 시누이까지. 소파에 둘러앉은 그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은서야, 이리 와서 앉아.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무언가 감춰진 의도가 느껴졌어요. 저는 천천히 거실로 걸어가 그들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어요. 은행 로고가 보였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제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시아버지가 기침을 했어요. 불편한 표정이었죠. 그는 테이블 위의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은서야, 사실은 우리 집에 지금 큰일이 생겼어. 큰일이요?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었어. 내가 명예퇴직 대상자가 됐어.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60세의 그는 평생 성실하게 일했던 사람이었어요. 갑작스러운 명예퇴직은 그에게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당장 돈이 필요해.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어요.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5천만 원.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5천만 원이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돈은 작은 금액이 아니었어요. 그래. 그래서 내가 대출을 받아줘야 해. 시어머니가 서류를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대출 신청서였어요. 제 이름이 이미 적혀 있었죠. 저요? 제가 왜? 넌 집에 기여한 게 뭐 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됐는데 내가 집에 들인 돈이 뭐가 있냐고. 생활비도 우리가 대고
내 용돈도 우리가 주고 넌 그냥 얹혀 살기만 했잖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제가 매일 집안일을 하고 시부모님 수발을 들고 남편을 챙기는 건 아무것도 아닌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제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제가 갚아야 하잖아요. 우리가 갚을 거야. 걱정하지 마. 남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저를 제대로 보지 않았어요. 민준 씨, 은서야, 이건 우리 가족의 위기야. 내가 도와줘야 해. 가족? 나도 이 가족인데 왜 나만 희생해야 하지? 속마음이 올라왔지만 삼켰습니다. 제가 생각 좀 해볼게요. 생각? 뭘 생각해?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이라고. 다음 주까지 마련하지 못하면 이 집도 팔아야 할 수도 있어. 어머니, 하지만은 무슨, 내가 이 집에서 밥 먹고 자는 게 공짜인 줄 알아? 시어머니의 손가락이 다시 저를 가리켰습니다. 일주일 전 그 손가락이 제 뺨을 때렸던 기억이 생생했어요. 내가 이 집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신용이라도 좋으니까 대출을 받아달라는 거잖아. 제 신용을. 말이 막혔습니다. 제 신용으로 5천만 원을 빌리면 그 빚은 제 인생에 평생 따라다닐 거예요. 만약 시댁에서 갚지 않는다면? 언니, 우리 오빠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신우이가 끼어들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잘렸다며. 너희 집안 문제 때문에. 그 카드 사건 이후로 회사에서 찍혔대. 그것도 다 내 탓이야. 남편이 회사에서 잘렸다고요? 그 사실을 이제 알았습니다. 남편은 일주일 동안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여보, 그게 말하기 싫었어. 남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내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회사에서는 가족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놈이라고 했어. 고객사에서도 나를 거부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미안해. 제 입에서 자동으로 사과가 나왔어요. 하지만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 저도 몰랐죠. 미안하면 다야? 지금 당장 도와줘야지. 시어머니가 펜을 집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차가운 플라스틱이 손에 닿았어요. 여기 서명만 하면 돼. 은행은 이미 연락해놨어. 내 신용 등급이 좋다더라.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대출 금액 5천만 원, 금리 연 8%, 상환 기간 5년. 제 이름 옆에 서명란이 비어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펜이 서류 위에서 흔들렸죠. 내가 만약 서명하지 않으면? 시선을 들어 그들을 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 시아버지의 고개 숙인 모습, 신우이의 비웃는 표정, 그리고 남편의 외면. 나는 이 집에서 정말 가족인가? 안 할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협박처럼 들렸어요. 내가 안 하면 이 집에 더 이상 있을 자격이 없어. 어머니,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반항하는 목소리였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제 인생이 있고 제 미래가 있어요. 이 빚을 지면 제가 어떻게 살라고요? 그래, 너 혼자 잘 살겠다는 거지? 남편이 힘든 것도 모른 척하고 저도 힘들어요. 소리쳤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저도 너무 힘들다고요. 매일 무시당하고 도둑 취급받고 이제는 빚까지 떠안으라고 하고 시끄러워. 시어머니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쾅 소리가 거실을 울렸어요. 그럼 나가.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여보. 남편이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누구 편을 들어야 할지 갈팡질팡하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그렇게까지. 민준아, 넌 조용히 해. 이건 나랑 내 와이프 문제야.
시어머니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제 얼굴 바로 앞까지 왔어요. 서명하든지 나가든지 둘 중 하나 선택해.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거친 숨소리가 제 얼굴에 닿았어요. 저는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5천만 원. 그 숫자가 제 눈앞에서 흔들렸어요. 손에 쥔 펜이 무겁게 느껴졌죠. 아버지에게 전화하면? 순간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하면 이 돈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니, 제가 누구인지만 밝히면 이 모든 게 해결될 거였죠.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10년 전 제가 집을 나온 이유가 떠올랐어요. 재벌가의 삶,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세상, 진짜 사랑을 찾을 수 없던 그 답답함. 저는 평범한 사람으로 돈이 아닌 제 자체로 사랑받고 싶었어요.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해. 펜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죄송하지만 못하겠어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분명했습니다. 뭐?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제 인생을 걸 수는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 여자가 지금 시어머니의 손이 올라왔습니다. 또 때리려는 거였죠. 저는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때리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그만해.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그가 아내를 말린 거였어요. 이건 너무 심해. 며느리한테 이럴 순 없어. 당신은 가만히 있어. 시어머니가 손을 뿌리쳤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버텼습니다. 저 방에 있겠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으로 걸어갔어요. 뒤에서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쓰러졌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숨쉬기가 힘들었죠.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화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죠. 전화하면 모든 게 해결돼.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럼 내가 10년 동안 지켜온 게 다 무너져. 결국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던져버렸어요. 침대 반대편으로 튕겨나갔죠. 창밖을 보았습니다. 11월의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어요. 금방이라도 비가 올 것 같았죠. 나는 정말 혼자구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소리내어 울었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고 또 울었죠. 얼마나 울었을까요? 방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서야.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 들어가도 돼?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어요. 그는 침대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죠.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엄마가 너무 심했어. 나도 알아. 저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집이 정말 힘들어. 아버지 퇴직금도 적고 대출도 많이 남아있고 그래서 제가 희생해야 해요? 제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희생이 아니야. 가족이잖아. 전 가족이 아니에요. 남편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을 똑바로 보았어요. 여기서 저는 가족이 아니에요. 그냥 이용당하는 사람이에요. 은서야. 저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혼자 있고 싶어요.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방을 나갔어요. 문이 조용히 닫혔죠. 저는 다시 창밖을 보았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그리고 점점 더 많이.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 벨벳 상자를 꺼냈어요. 할머니의 다이아 목걸이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할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목걸이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그 차가운 무게가 위안이 되었어요. 밖에서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폭풍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사흘이 더 지났습니다. 대출 서류는 여전히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하루에 몇 번씩 그 서류를 제 눈앞에 들이밀었죠. 하지만 저는 계속 거부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밥도 주지 않았고 남편은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았죠. 저는 제 방에서만 시간을 보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거나 천장을 응시하거나 그저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날은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저는 방에 누워 있었지만 현관 쪽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죠. 은서 있어요?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대학 동창 지연이의 목소리였죠. 은서? 누구야?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학 동창인데요. 연락이 안 돼서 직접 찾아왔어요. 지금 없는데. 시어머니가 문을 닫으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방문을 열고 현관으로 뛰어갔죠. 지연아. 제 목소리에 놀란 듯 시어머니가 돌아보았어요. 지연이가 현관문 밖에서 저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은서야.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어. 지연이는 변함없었어요. 단발머리에 밝은 미소, 활기찬 목소리. 그녀는 명품 브랜드의 가방을 들고 있었고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죠. 여전히 외국계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미안. 요즘 바빠서. 제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뭐야, 목소리가 왜 그래? 어디 아파? 지연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녀의 눈이 제 얼굴을 자세히 보았죠. 저는 머리를 감지도 화장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못해 얼굴은 더 창백해졌을 거예요. 괜찮아. 그냥 은서 씨 친구분이시면 오늘은 바쁘니까 다음에 오세요.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아, 네. 그럼 은서야, 잠깐만 나올 수 있어? 커피라도 한잔하자. 지연이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뭔가 이상한데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죠. 저는 안 돼요. 집안일 해야 하니까.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1시간만요.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건데. 지연이가 애원하듯 말했어요. 시어머니와 지연이의 시선이 부딪혔습니다.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지연이는 물러서지 않았죠. 어머님, 제가 꼭 은서랑 할 얘기가 있어서요. 1시간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시어머니는 저를 날카롭게 쳐다보았어요. 그러고는 한숨을 쉬었죠. 1시간. 그 이상은 안 돼. 감사합니다. 지연이가 밝게 웃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방으로 돌아가 겉옷을 걸쳤어요. 거울을 보니 정말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화장할 시간도 마음도 없었죠.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연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가자. 우리는 아파트 단지를 나와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하지만 오랜만에 밖으로 나온 공기가 신선하게 느껴졌죠.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지연이가 따뜻한 카페라떼 2잔을 주문했어요.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았죠. 은서야. 지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무슨 일 있어? 너 완전 말이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거짓말하지 마. 나 너랑 10년 넘게 친구야. 내가 힘들 때 표정 나는 다 알아. 지연이의 눈이 진지해졌습니다.
시댁에서 힘든 거지? 제 입술이 떨렸어요. 눈물이 차올랐죠. 지연아, 응, 말해봐. 그녀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쏟아냈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카드 사건, 뺨 맞았던 일, 대출 강요, 남편의 실직과 외면, 완전한 고립감까지. 말하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연이는 한마디도 끊지 않고 들었어요. 그녀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죠. 미쳤네. 완전히 미쳤어. 지연이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뺨을 때려? 대출을 강요해? 지연아, 목소리.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 미안. 지연이가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은서야, 근데 왜 진짜 친정에 연락 안 해? 너 친척분 부자시잖아. 그 카드 보니까 제 손이 컵을 꽉 쥐었어요. 그냥 스스로 해결하고 싶어? 왜 혼자 고생해?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 정체를 말할 수 없었으니까요. 은서야. 지연이가 테이블에 몸을 기울였어요. 너 도대체 뭘 숨기고 있어? 대학 때부터 느꼈는데 너 절대 가족 얘기 안 하잖아. 친정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가끔 전화 받을 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나 들었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건 나 내 친구야. 믿어도 돼. 도대체 무슨 사정이야? 지연이의 눈이 간절했어요.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죠. 말해야 할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10년 동안 지켜온 비밀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저는 너무 외로웠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댈 필요가 있었죠. 지연아, 사실은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 재벌가 딸이야. 지연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어요. 뭐? 한별그룹 아니 강태준 회장. 내 아버지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이는 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너 진담이야? 응. 지연이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세상에, 이게 무슨... 미안해. 숨겨서. 하지만 나는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 돈 때문이 아니라 나 자체로 사랑받고 싶었고. 잠깐만. 지연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너희 시댁은 내가 누군지 몰라? 응. 아무도 몰라. 남편도? 세상에. 지연이가 허탈하게 웃었어요. 그래서 그 시어머니가 재벌 총수의 딸한테 대출 받으라고 협박하고 있는 거야? 이거 진짜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데? 지연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서야, 진짜 말이 안 돼. 왜 이렇게까지 참아? 그냥 밝혀버려. 내가 누군지. 싫어.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럼 내가 이긴 게 아니잖아. 돈으로 이긴 거지. 내가 이긴 게 아니야. 이기고 지고가 중요해. 지금 내 인생이 망가지고 있어. 지연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넌 매일 폭언 듣고 때리고 무시당하잖아. 이게 내가 원하던 평범한 삶이야? 아니잖아. 이건 학대야, 학대. 지연이가 제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은서야, 제발. 친정에 얘기해. 아버지한테 도움 요청해. 지연아, 안 그러면 나라도 할 거야. 나는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못 봐. 안 돼.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카페 안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았어요. 제발. 이건 내 문제야. 내가 해결할게. 어떻게? 혼자서? 지연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알았어. 그녀가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이거 내 명함이야. 언제든 전화해. 밤이든 새벽이든 상관없어. 내가 필요하면 바로 달려갈게.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것도 지연이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두툼했어요. 이건 뭐야? 현금 300만 원. 일단 받아. 나중에 갚아도 돼. 지연아, 이럴 필요 없어. 받아. 지연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정말 위급할 때 쓸 수 있게. 시댁에서 쫓겨나거나 도망쳐야 하거나 그럴 때 쓰라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지연이가 티슈를 건넸습니다. 고마워. 친구 아니냐? 당연한 거지. 지연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은서야, 약속해. 정말 위험하면 나한테 연락하거나 아니면 친정에 연락해. 알았지? 응. 혼자 끙끙 앓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알지? 알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계를 보니 1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시어머니가 정해준 시간이었죠. 나 들어가야 해. 벌써? 응. 늦으면 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연이의 표정이 안쓰러워 보였어요. 카페를 나왔습니다. 아파트까지 걸어가는 동안 지연이는 계속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은서야, 기억해. 너는 혼자가 아니야. 아파트 입구에서 지연이와 헤어졌습니다. 그녀가 떠나는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었어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왔어? 네. 친구랑 뭐 했어? 그냥 커피 마셨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아무데도 다른데 말하지 마라. 우리 집 일을. 알았지? 대답해. 네. 알겠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지연이가 준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꺼운 현금 다발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쪽지 하나. 은서야, 꼭 행복해야 해. 너는 그럴 자격이 있어. 마이너스 지연이가. 눈물이 쪽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작은 희망이었지만 충분했어요. 적어도 오늘만큼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아름다웠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지연이가 준 봉투를 베개 밑에 숨겨두고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친구의 따뜻함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더 큰 불안이 밀려왔죠. 이대로 계속 버틸 수 있을까? 새벽 2시쯤이었을 거예요.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대화하는 소리였어요. 목소리가 커서 방까지 들렸죠. 여보,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모르겠어. 며느리가 대출도 안 해주고 다음 주까지 돈 마련 못하면 정말 이 집 경매 들어가.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도 처음으로 두려움이 묻어났어요. 회사에서 퇴직금 당겨받을 수도 없고 친척들한테 빌려달라고 했는데 다들 핑계대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뭐야? 30년 넘게 성실하게 일했는데 이렇게 끝나는 거야?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그들의 고통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화도 났죠. 그래도 나를 때리고 도둑 취급하고 대출 강요한 건 잘한 거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갔어요.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통장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응. 시어머니가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어요. 평소의 날카로운 기세가 사라진 모습이었죠.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야, 이 아침부터? 시어머니가 인터폰을 확인했어요. 그녀의 얼굴이 굳었죠. 은행 사람들이야. 문을 열자 정장 입은 남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김상철 씨 댁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시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신한은행입니다. 대출 상환 독촉건으로 왔습니다. 은행원이 서류를 꺼냈어요. 현재 연체된 대출금이 3천만 원, 이자가 500만 원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상환하지 않으시면 담보로 잡힌 이 아파트가 경매 절차에 들어갑니다. 알고 있습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힘없었어요. 그리고 이건 최종 통보서입니다. 은행원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빨간색 도장이 찍힌 서류였어요. 만약 금요일까지 상환이 안 되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강제 집행에 들어갑니다. 시어머니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죠. 은행원들이 나가고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여보,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불렀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우리 정말 집 잃는 거야? 시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했던 일들이 떠올랐지만 동시에 그들도 결국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은서야. 시아버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처음으로 제 이름을 제대로 부른 것 같았어요. 네, 미안하다.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내가 너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 나도 알아. 하지만 막지 못했어. 겁이 났거든. 시아버지의 눈이 붉어졌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노년에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집도 잃고 체면도 잃고 그 두려움에 너한테 화풀이 했어. 정말 미안하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아버님, 너한테 부탁할 자격도 없는 거 알아. 하지만 정말 마지막이야. 제발 대출 좀 받아줘. 우리 살려줘. 시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어요. 60대 남자가 며느리 앞에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처량해 보였죠.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도와줘야 할까? 하지만 그 순간 지난 3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무시당하고 때리고 도둑 취급당하고 가족 취급도 받지 못했던 날들. 죄송하지만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못해드리겠어요. 은서야.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 집이 경매 들어가면 너희 남편도 갈 곳이 없어. 그것도 모르냐? 그건 남편 문제예요. 제 문제가 아니고요. 뭐, 지금 남편을 버리겠다는 거야? 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제 인생을 담보로 걸 순 없어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녀의 손이 올라왔죠. 또 때리려는 것 같았어요. 여보, 시아버지가 아내를 붙잡았습니다. 그만해. 이건 우리가 잘못한 거야. 뭐가 잘못했어? 며느리가 시댁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잖아. 당연한 게 아니야.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처음으로 그가 아내에게 소리쳤죠. 우리가 은서한테 뭘 해줬어? 가족처럼 대했어? 아니잖아. 하인처럼 부렸잖아. 당신, 나도 이제 지쳤어. 이렇게 사는 게 싫어. 시아버지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쾅 소리가 울렸어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서서 떨고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어요. 아버지의 번호를 눌렀죠. 이제 전화해야 하나?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들어온 모양이었죠. 엄마, 나왔어. 민준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엄마, 왜 그래? 우리 다음 주에 집 빼앗겨. 은행에서 최종 통보 왔어. 뭐? 남편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은서는? 은서가 대출받기로 하지 않았어? 거부했어. 내 와이프가 우리 집안 망하는 걸 그냥 보고만 있어. 뭐라고? 발소리가 복도를 따라 다가왔습니다. 제 방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은서야.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너 진짜 대출 안 받을 거야? 응, 안 받을 거야. 제 대답은 침착했습니다. 미쳤어? 우리 집이 경매 들어가는데 그게 내 잘못이야? 내 잘못은 아니지만 내가 도와줄 수 있잖아. 왜 내가 도와줘야 해? 제가 일어났습니다. 남편과 마주 섰어요. 나는 이 집에서 3년 동안 뭐였어? 가족이었어? 그건 대답해봐. 나는 이 집에서 가족이었냐고.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니잖아. 나는 그냥 가정부였어. 아니, 가정부보다 못했어. 가정부는 돈이라도 받잖아. 은서야. 매일 무시당하고 때리고 도둑 취급당했어. 그러면서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나도 아프고 상처받아. 그런데 왜 나만 계속 참아야 해? 미안해. 남편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미안하다고 다야? 미안하면 다 되는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는 그날 밤 문 열어주지도 않았어. 내 아내가 복도에서 울고 있는데 문 하나 열어주지 않았잖아. 그건 엄마, 내 아내보다 엄마가 더 중요해?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어. 이제 알았어. 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가방을 꺼내 옷을 넣기 시작했어요. 뭐 하는 거야? 나가는 거야. 이 집에서. 은서야, 진정해. 우리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 가방에 옷을 계속 넣었습니다. 화장품, 속옷, 양말이 차례로 들어갔어요. 제발 가지 마. 남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나요. 은서야, 나 잘못했어. 앞으로 잘할게. 엄마한테도 말할게. 이제 늦었어요. 팔을 뿌리쳤습니다. 서랍을 열어 벨벳 상자를 꺼냈어요. 할머니의 다이아 목걸이가 들어있는 상자였죠.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은서야.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나가면 이혼이야. 알아? 돌아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좋아요. 이혼하죠. 제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너 진심이야? 네, 진심이에요. 가방 지퍼를 잠갔습니다. 코트를 걸쳤어요.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인사를 하고 방을 나왔습니다. 은서야. 남편이 따라왔지만 뿌리쳤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남편의 울부짖는 모습이 보였죠. 이제 정말 끝이구나. 엘리베이터가 내려갔습니다. 층수가 하나씩 줄어들었어요. 15, 14, 13. 1층에 도착했습니다. 밖으로 나가자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발은 저절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지연아, 나 지금 집 나왔어. 뭐, 어디야? 지금 어디 있어? 아파트 앞이야. 거기 있어.
30분 안에 갈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아파트 입구 벤치에 앉았어요.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꽉 안았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은 조금 가벼웠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지연이의 차가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아파트 앞에 멈춰섰어요. 차 문이 열리고 지연이가 뛰어내렸죠. 은서야. 지연이가 저를 꽉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죠.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지연이가 제 등을 두드렸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일단 내 집으로 가자. 지연이가 제 가방을 들어주었어요. 차에 올라탔죠. 시동이 걸리고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백미러로 아파트가 점점 멀어지는 게 보였어요. 3년을 살았던 그곳이 이제는 남의 집처럼 느껴졌죠. 지연이의 집은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30평대 공간이었어요. 큰 창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죠. 여기서 당분간 지내. 괜찮아. 지연아. 고마워. 뭘, 친구 아니냐? 지연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연이의 집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제 어떻게 하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20통째 전화였죠.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쏟아져 들어왔어요. 은서야, 제발 전화 좀 받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 생각해줘. 제발. 어디 있어? 걱정돼.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연이 집에서 지내며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했어요. 이혼은 확실했지만 그 이유가 막막했죠. 그날 오후 지연이가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은서야, 너 이거 봤어? 지연이가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뉴스 기사였어요. 강남 오피스텔 거주 30대 여성, 시댁 폭행 후 가출. 재벌가 숨겨진 며느리.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야 이게? 기사 떴어. 너희 시댁에서 기자한테 제보한 것 같아. 손이 떨렸습니다. 기사를 읽기 시작했어요.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던 30대 여성 강모 씨가 시댁의 폭행과 금전 강요를 피해 가출한 사실이 알려졌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강 씨가 무제한 카드 여러 장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시댁에서는 그녀가 재벌가 출신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기사를 읽을수록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시어머니 박모 씨는 며느리가 정체를 숨기고 결혼했다. 우리 가족을 속였다고 주장했으며 세상에. 지연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댓글 봐. 완전 난리야. 댓글란을 내렸습니다. 재벌가 딸이 신분 숨기고 결혼? 드라마냐? 시댁도 불쌍하네. 속았잖아. 근데 폭행은 또 뭐야? 누가 먼저 잘못한 거지? 재벌가면 이름 나오겠네. 궁금하다.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은서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지연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그때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에는 아버지였습니다. 받아야 해. 아버지한테는. 손이 떨렸지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은서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기사 봤어. 괜찮니? 아빠. 목이 메었습니다. 지금 어디 있어? 집으로 와. 내가 보호해 줄게. 아빠, 저는
은서야, 이제 그만해. 너 혼자 버티려고 했던 거 아빠도 알아. 하지만 이제는 안 돼. 상황이 너무 커졌어. 오늘 밤 8시에 차 보낼게. 주소 문자로 보내. 아빠 하지만. 은서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이미 언론에 나갔어. 곧 내 이름도 나올 거고 한별그룹이라는 것도 밝혀질 거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모든 게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 이제는 숨길 수가 없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은서야. 지연이가 옆에 앉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돼? 모르겠어. 아빠가 모든 게 밝혀진대. 그럼 내 시댁에서도 알게 되겠네. 내가 진짜 누군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10년 동안 지켜온 비밀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날 저녁 8시 약속대로 차가 왔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였어요. 아버지의 기사 이영수 씨가 운전석에 앉아 있었죠. 은서 아가씨, 오랜만입니다. 이 기사님, 오랜만이에요. 지연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힘내. 연락해. 응. 고마워, 진짜.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한강을 건너 용산구로 향했습니다. 남산 아래 한별그룹 회장 공간이 있는 곳이었죠. 10년 만에 돌아가는 집이었어요. 대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정원이 보였어요. 은행나무들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죠. 저택 현관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렸어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은서야. 아버지가 나타났어요. 강태준, 67세. 한별그룹 회장. 하지만 지금은 그냥 제 아버지였죠. 아빠. 아버지가 저를 안았습니다. 10년 만에 느껴보는 아버지의 체온이었어요. 고생 많았다.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어요. 익숙한 공간이었지만 낯설기도 했죠.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니까요. 앉아라. 아버지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은서야, 이제 얘기해야 해. 어떻게 대응할 건지. 대응이요? 기사가 나갔어. 내일이면 더 많은 기사가 쏟아질 거야. 우리가 먼저 입장을 정리해야 해. 테이블 위에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걸 제게 밀었어요. 이건 법무팀이 준비한 거야. 내 시댁에 대한 법적 조치 방안이야. 법적 조치요? 폭행죄, 명예훼손, 협박. 모두 고소할 수 있어. 서류를 넘겨보았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아빠, 저는 은서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내가 참을 만큼 참았어. 이제는 법이 판단하게 해야 해. 하지만 그 사람들도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게 내 잘못이니? 그게 폭력을 정당화하니? 은서야, 내가 너무 착해. 하지만 세상은 착하다고 해서 봐주지 않아.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가 지켜줄게. 이제는 내가 당당하게 살아. 그날 밤 저는 제 옛날 방에서 잤습니다. 10년 전 그대로였어요. 책상, 침대, 옷장, 모든 게 그대로였죠. 창밖을 보았습니다. 남산타워가 불을 밝히고 있었어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죠. 나는 다시 이곳으로 돌아온 거야. 휴대폰을 켰습니다. 남편에게서 50통이 넘는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어요. 문자도 100통이 넘었죠. 가장 최근 문자를 열었습니다. 은서야, 기사 봤어.
내가 재벌가 딸이었어? 왜 말 안 했어? 우리한테 왜 숨겼어? 이게 무슨 짓이야? 다음 문자. 엄마가 병원에 실려갔어. 기사 보고 쓰러졌어. 이게 다 내 잘못이야. 또 다음 문자. 우리 집 경매 들어갔어. 다 잃었어. 너 때문에. 마지막 문자. 이혼하자. 더 이상 못 봐주겠어.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침대에 던졌어요. 이게 끝인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허무해서였죠. 3년 동안 지키려고 했던 평범한 행복, 돈이 아닌 사랑으로 만들어가려던 가정,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렸어요. 창밖을 다시 보았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서 불빛들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세상은 완전히 뒤집혔어요. 기사는 매일 쏟아졌습니다. 한별그룹 회장 딸, 신분 숨기고, 결혼, 재벌가 며느리의 3년 침묵, 시댁 폭행 vs 신분 사기, 누구의 잘못인가. 제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뉴스에 나왔고 시댁 인터뷰도 방송되었죠. 아버지의 법무팀이 움직였습니다.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으로 시어머니를 고소했어요. 시댁에서도 맞고소를 했죠. 사기죄, 정신적 피해 배상 청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는 기자들이 가득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죠. 아버지의 변호사 5명이 저를 에워쌌습니다. 경호원들도 함께였어요. 은서 씨, 시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분을 숨긴 이유가 뭡니까? 남편과는 이혼하실 건가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인 채 법원 안으로 들어갔죠. 법정 문을 열었습니다. 방청석이 거의 가득 차 있었어요. 언론사 관계자들, 방청객들이 저를 쳐다보았죠. 원고석에 앉았습니다. 변호사들이 양옆에 앉았어요. 고개를 들어 맞은편을 보았습니다. 피고석에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박선자, 58세. 3년 동안 저를 며느리라고 불렀던 사람. 그녀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파마한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화려하던 옷차림 대신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죠.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에는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어요. 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피하기만 했으니까 이제는 마주할 때였죠. 기립. 법정 직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모두가 일어섰어요.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 판사였어요. 단정한 법복을 입고 판사석에 앉았죠. 착석하세요. 모두가 앉았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사건 번호 2025고단 1847 폭행 및 협박 사건에 대한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먼저 검사 측의 기소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검사가 일어났어요. 서류를 들고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죠. 피고인 박선자는 2024년 11월 3일 며느리인 피해자 강은서 씨의 뺨을 폭행하였으며 같은 달 10일에는 5천만 원 상당의 대출을 강요하며 협박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언어폭력과 인격 모독을 가했습니다. 검사가 앉았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 답변하시죠. 시어머니의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30대 후반의 남자 변호사였죠. 재판장님, 피고인은 며느리가 신분을 속이고 결혼한 사실에 충격을 받았으며 순간적인 감정으로 인한 실수였습니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요? 판사가 눈썹을 올렸어요. 네. 피고인은 며느리가 재벌가 딸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3년 동안 속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서 며느리에게 도움을 구했을 뿐입니다. 도움을 구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습니까? 그건 순간적인. 네, 알겠습니다. 증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죠. 우리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한별그룹 법무팀 수석이었어요. 재판장님, 아파트 복도 CCTV 영상을 제출합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복도였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잡고 끌어내는 장면이 나왔죠. 제가 바닥에 쓰러지는 모습도 보였어요.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다음은 병원 진단서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어요. 피해자는 폭행 당시 경추염자와 두피 열상을 입었으며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과 우울 증상을 보였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피해자 본인 진술을 듣겠습니다. 강은서 씨, 증인석으로 나오세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일어나서 증인석으로 걸어갔어요. 성경책이 놓여 있었죠. 선서하세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선서를 마쳤습니다. 앉았어요. 판사가 저를 보았습니다. 강은서 씨, 왜 결혼하면서 신분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상했던 질문이었어요. 저는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벌가에서 태어난 것이 제가 선택한 게 아니었어요. 20대 초반 저는 그 삶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볼 때 강은서라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한별그룹 회장 딸을 봤어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가출했고 10년 동안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았습니다. 남편을 만났을 때도 그는 제 돈이 아니라 저를 좋아해 줬어요. 적어도 그렇게 믿었죠. 결혼 전에도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밝히는 순간 모든 게 변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시댁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습니까? 처음부터 무시당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시골 출신, 가난한 집안, 변변찮은 며느리라고 했어요. 매일 그렇게 불렀죠. 제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폭행 사건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11월 3일 시어머니가 제 가방을 뒤졌어요. 그리고 카드를 발견했죠. 제가 도둑질했다고 하시면서 뺨을 때렸습니다. 손이 본능적으로 뺨을 만졌어요.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임신한 것도 아니었는데 제가 이렇게 맞아야 하나 싶었죠. 대출 강요는요? 일주일 후였어요. 시댁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제 명의로 5천만 원을 빌리라고 했습니다. 제가 거부하자 집에서 쫓아내겠다고 협박했어요. 판사가 메모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왜 진작 신분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랬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요.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저는 제 힘으로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돈으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사람들은 절대 저를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참았어요. 언젠가는 달라지겠지. 언젠가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있겠지 하면서. 하지만 끝까지 저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방청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원고석으로 걸어가는데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피고인 박선자 씨, 증인석으로 나오세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걸음으로 증인석에 섰어요. 선서를 했죠. 박선자 씨, 폭행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어요. 후회합니까? 네. 후회합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시어머니가 입술을 떨었어요. 저도 제 잘못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사실은 저도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어요. 결혼해서 중산층이 됐죠. 그게 제 자랑이었어요. 그래서요? 며느리가 저보다 못한 집안에서 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겪었던 서름을 며느리한테 그대로 했습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제 시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대로 저도 며느리한테 했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게 정당화가 됩니까? 아니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어요. 정당화될 수 없어요. 저도 당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런데 똑같이 했어요. 제가 괴물이 된 거예요. 흐느낌이 터져 나왔습니다. 강은서 씨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시어머니가 저를 보았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죠. 은서야. 그녀가 저를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3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누구든 재벌가 딸이든 아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 너는 내 며느리였고 내 가족이었는데 난 널 가족으로 대하지 않았어. 시어머니가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용서해달라고 할 자격도 없어. 하지만 정말 미안해.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58세의 여자. 평생 무언가에 쫓기며 살았을 사람. 자신도 피해자였지만 가해자가 되어버린 사람. 피고인, 자리로 돌아가세요. 시어머니가 비틀거리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들어 올렸어요. 양측의 진술을 모두 들었습니다. 선고는 2주 후에 있겠습니다.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똑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패정.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판사가 퇴장했죠. 저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힘이 빠졌습니다. 은서 씨, 잘하셨습니다. 변호사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선고는 우리 쪽으로 나올 겁니다. 하지만 저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시어머니와 마주쳤어요. 그녀는 저를 보더니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말없이 저도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는 그렇게 말없이 서로에게 인사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진심을 담은 인사였죠. 2주가 지났습니다. 선고일이었어요.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방청객이 더 많았죠. 기자들도 일반인들도 가득 차 있었어요.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일어섰죠. 착석하세요.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피고인 박선자에 대한 선고를 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을 붙잡고 있었죠. 피고인은 폭행죄 및 협박죄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합니다. 시어머니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변호사가 그녀를 부축했죠. 다만 판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본 재판부는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역시 사회구조적 폭력의 피해자였음을 고려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도 처벌보다는 재발 방지를 원한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저를 보는 시선들이 느껴졌어요. 이상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망치가 다시 내려쳤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강은서 씨, 선고에 만족하십니까? 시어머니를 용서하실 건가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변호사들이 저를 에워쌌습니다. 하지만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잠깐만요. 기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카메라들이 저를 향했죠.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제 팔을 잡았어요. 은서 씨, 지금은 괜찮아요. 고개를 저으며 기자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번 재판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냐고 물으셨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해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네. 시어머니도 피해자였어요. 자신이 당했던 대로 다른 사람에게 했죠. 그 악순환을 끊지 못했어요. 저는 그 고리를 끊고 싶습니다. 어떻게요? 재단을 설립할 겁니다. 제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재단이요. 특히 시댁에서 고통받는 며느리들, 경제적으로 약자인 여성들을 지원하고 싶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제 이름으로 만들 겁니다. 은서 재단.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제가 누구인지,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당당하게 말할 겁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고 법원을 나왔어요.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얼굴을 비쳤습니다. 11월 말이었지만 따뜻한 오후였어요. 은서야.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지연이가 서 있었어요. 지연아, 잘했어. 정말 잘했어. 지연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무슨 소리. 다 내 힘이야. 지연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나저나 재단? 진심이야? 응, 진심이야.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처럼 힘든 사람들이 많을 거야. 그 사람들을 돕고 싶어. 멋지다, 우리 은서. 지연이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마이너스. 3개월 후 강남구 역삼동에 새로운 건물 하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10층짜리 건물이었어요. 1층 로비 입구에 현판이 걸려 있었죠. 은서 재단 마이너스 모든 여성이 존중받는 세상을 위하여. 저는 현판 앞에 서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버지, 지연이, 재단 직원들이 함께였어요. 축하해, 은서야. 아버지가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아빠 덕분이에요. 아니야. 이건 내 꿈이야. 아빠는 그냥 도와준 것뿐이야. 재단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5층 전체가 재단 공간이었어요. 상담실, 법률 지원실, 심리치료실, 쉼터 안내센터가 마련되어 있었죠. 이사님, 첫 상담 예약이 벌써 50건이 넘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건넸어요. 다들 어떤 사연이에요? 시댁 갈등이 대부분이고요. 경제적 착취, 폭력, 정서적 학대도 있습니다. 서류를 넘겨보았습니다. 하나하나가 제 이야기 같았어요.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날 오후 첫 상담이 시작되었습니다.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40대 중반의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손을 떨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은서 재단 이사 강은서입니다. 아, 네. TV에서 봤어요. 여성이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여기서는 안전해요. 여성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시댁에서 10년째 괴롭힘 당하고 있어요. 맞기도 하고 돈도 빼앗기고
천천히 말씀하세요. 제가 티슈를 건넸습니다. 1시간 동안 여성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겪었던 것과 너무 비슷했죠. 도와드릴 수 있어요. 법률 지원도 해드리고 필요하시면 쉼터도 연결해 드릴게요. 정말요? 정말 도와주실 수 있어요? 네. 약속드려요. 혼자가 아니에요. 여성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상담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보았어요.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은서 씨?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남편이었어요. 네. 나, 민준이야. 알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단 만들었다며. 축하해. 고마워요. 은서야, 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혼 서류 받았어. 서명할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너 없이 살아보니까 알겠더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을 잃었는지.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되돌릴 수 없다는 것도 알아. 그냥 미안하다는 말하고 싶었어. 저도 미안해요. 내가 뭘 미안해? 제가 솔직하지 못했던 것.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진실을 숨기면 아무도 행복할 수 없다는 거. 은서야. 잘 지내요, 민준 씨. 행복하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다는 걸 알아서였죠. 마이너스. 6개월 후, 은서 재단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상담 건수는 1000건을 넘었고 법률 지원으로 50명이 넘는 여성들이 가정 폭력에서 벗어났어요. 그날은 재단 개소 6개월 기념 행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후원자들, 피해자들, 언론사, 그리고 입구에서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박선자였어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6개월 만에 보는 시어머니였죠. 그녀는 예전보다 더 수척해져 있었어요. 머리는 완전히 휘어졌고 옷차림도 수수했죠. 은서 씨,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여전히 그렇게 부르게 되더군요. 축하해. 좋은 일 하고 있구나. 들어오세요. 시어머니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조용한 공간으로 갔어요. 왜? 오셨어요? 너한테 주고 싶은 게 있어서. 시어머니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했어요. 이게 뭐예요? 사회봉사 200시간 다 마쳤어. 그동안 아르바이트에서 모은 돈이야. 300만 원. 어머니, 재단에 기부하려고. 나 같은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어요. 어머니, 이러지 않으셔도. 은서야.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내가 나를 고소해줘서. 네. 그 덕분에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이제라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어.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용서해달라는 건 아니야. 그럴 자격 없는 거 알아. 그냥 너한테 배웠다고 말하고 싶었어. 무엇을요? 용기. 자기 인생을 자기가 선택하는 용기. 시어머니가 일어섰습니다. 잘 살아, 은서야. 당당하게. 어머니도요. 시어머니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봉투를 꽉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마이너스. 1년 후, 은서 재단 가정폭력 피해자 2000명 지원, 강은서 이사,
올해의 여성 인권상 수상. 신문 기사들이 사무실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했죠. 이사님, 오늘 인터뷰 준비되셨어요?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네, 갈게요. 스튜디오로 갔습니다. 유명 시사 프로그램이었어요. 강은서 이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행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단 설립 1년이 되셨는데요. 소감이 어떠세요? 벅차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고 계신 줄 몰랐어요. 동시에 뿌듯하기도 합니다. 작게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요. 이사님 본인도 피해자셨죠? 네. 그 경험이 있기에 더 잘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행복하신가요?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잠시 생각했어요. 네. 행복합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제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숨기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제가 누구인지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멋지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알아요. 행복은 다른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제가 만드는 거라는 걸요. 인터뷰를 마치고 재단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이사님, 인터뷰 대박이었어요. 실시간 검색어 1위예요.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책상으로 갔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할머니의 다이아 목걸이가 들어있는 벨벳 상자가 보였어요. 꺼내서 열었습니다. 5캐럿 다이아몬드가 빛나고 있었죠. 할머니, 저 이제 행복해요. 목걸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강은서, 한별그룹 회장의 딸이자 은서 재단 이사.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 목걸이를 목에 걸었습니다. 처음으로요. 거울을 보았어요. 목걸이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빛나는 건 제 눈빛이었어요.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행복한 눈빛이었죠. 창밖을 보았습니다.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어요.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새로운 인생도요.